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3일 올해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죠. 조엘 모키어 노스웨스턴대 교수와 필립 아기용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그리고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노벨 경제학상 선정위에서는 새 수상자는 혁신이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를 규명했다면서 기술 혁신이 경제 발전의 원동력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공로를 인정했다. 이렇게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장을 지속 가능케 하는 혁신이란 2025년 노벨 경제학상의 연구가 저성장에 갇힌 우리 한국 경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당장 현장에서는 일시적으로 주춤하겠지만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벌써부터 보유세 인상 카드도 언급하고 있죠.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현장 상황 살펴보고요.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 경제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갔습니다. 네. 종가 말씀드리면요. 코스피 오늘 0.24% 상승한 3,823.84에 거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이어갔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37% 하락한 872.50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당세로 마감하면서 닷새 연속 상승세 이어갔고요. 하지만 장중에 이제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의 변화를 보면 확실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표출된 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간밤 미장이 3대 지수 모두 굉장한 강세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에는 매우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오전 같은 경우 코스피는 뭐 상승폭을 2% 가까이 높이면서 코스피가 3,893포인트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 오늘 3,900 돌파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컸는데 이내 상승폭을 빠르게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지수가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돼서 지수 상단을 눌렀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뭐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을 보면 딱 이런 흐름이 정확하게 찍혔습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전장에서는 매우 강한 흐름. 하지만 결국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장중에 99,900원까지 정말 10만 전자 코아까지 갔었고요. 하이닉스는 뭐 장중 50만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딱 요 지점까지 가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결국 결과로는 정규장 거래, 주간 거래에서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나타난 이런 차익 실현 움직임은 앞으로도 반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상단을 이제 높여서 이걸 이제 뚫고 상단을 높이는 데 있어서의 관건은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야겠죠. 예를 들면 연준 다음 주에 이제 FOMC에 예정돼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다든가 혹은 어닝 시즌 이제 다시 시작했죠. 뭐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온다든가 혹은 미중 무역 협상의 추가적인 진전 소식 이런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꼭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관련해서 회사와 경영진들이 공모했다라는 의혹을 받은 거죠.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그리고 카카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 기간 중에 카카오가 대규모 장내 매수를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시세 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카카오의 주식 매수는 시세 조정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라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질타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김범수 창업주가 기소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 씨의 진술이 다른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었고 그리고 해당 진술을 하고 네. 리니언시를 신청을 한 그게 거죠. 뭐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아하, 네. 이 리니언시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에는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수사와 네.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할 동기와 이유가 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또 다른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를 하면서 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그런 방식의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 카카오와 또 김범수 창업자는 어떤 입장을 내놓던가요? 네,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 또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또 함께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측도 재판부에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카카오는 시세 조정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는데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그런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참고로 카카오는 오늘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소식에 힘입어서 6%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고요. 네. 카카오뿐만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그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서 엄단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의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중요하다라는 점도 언급을 한 건데요. 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네. 정부 각 부처가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 강세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 때문이라기보다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본다면서 정책 효과가 더해지게 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 LG 플러스가 그 해킹 피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뭐 당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뭐 입장을 바꿨다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통신 3사 가운데 LG 플러스가 아직까지 해킹했다는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유일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킹 정황이 있는 서버를 또 무단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문제의 서버에서 이 보안 취약점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취약점이요? 네, 아, 파악된 거죠. 예. 홍범식 LG 플러스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고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신고하겠냐라고 묻자 네. 홍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한 것이고요. 사이버 침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신고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 보안 취약점이 확인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취약점인데요? 네. 이혜민 의원에 따르면요, 이 무단 폐기된 서버에서
모바일을 통해서 시스템에 접속했었을 때 2차 인증 단계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숫자가 11111 이렇게 반복된 숫자를 입력을 하고 특정 메모리 값을 변조하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이 발견된 거고 총 8개의 보안 취약점이 드러났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네. 웹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별도 인증 없이 또 관리자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가 있었고 소스 코드에는 백도어에 접속할 수 있는 비밀번호 3자리 이런 것들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그대로 평문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네. 문제 서버는 국내 보안업체 시큐어키가 만든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인데 이곳이 바로 이제 통신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각종 인증 같은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지난 7월에 이 미국 보안 전문지 프렉이라는 곳에서 해킹그룹 김숙희가 이런 U+의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에서 소스 코드를 탈취해서 8천여 대의 서버 정보, 4만여 개의 계정 정보, 167명의 직원 아이디와 실명 등을 빼돌렸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시큐어키는 지난 7월에 당국에 소스 코드와 데이터 유출 사실을 침해 사고로 신고한 반면에 LG U+는 침해 사고 정황이 없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거고요. 이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당국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네.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7분입니다. 지난해 한강 작가로 노벨상 신드롬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좀 비교적 노벨상이 조용히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런데요. 올해 노벨위원회에서는 기술 혁신이 과연 경제 성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한 경제학자들에게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했습니다. 자, 왜 올해 이 시점에 혁신에 대해서 주목했는지 노벨 경제학상이 이 저성장에 빠진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두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올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연구를 한 경제학자들이 올해 노벨상을 받았는지 좀 일단 요약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네.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세 명의 경제학자 조엘 모큐, 그다음에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윗 이 세 사람이 이러한 혁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네. 어떤 세계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라는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런 이 세 사람이 네. 이번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뭐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네. 한 10월이 되면은 누가 네. 받을까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사실은 약간 좀 의외의 세 사람이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의외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세 사람 중에 조엘 모킬이라고 하는 네. 이 경제학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보통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사람들이 가는 커리어랄까 이런 거와는 굉장히 좀 다른 방식으로 커리어를 쌓아온 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 정도를 받는 학자라고 하면 젊은 시절에 이제 경제학에서 소위 말하는 최고 수준의 예. 자연과학에서 뭐 네이처라든가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급의 학술지에 논문들을 많이 내고 네. 뭐 한두 편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내고 그러면서 이제 학계에서 유명한 어떤 그
이런 수준으로 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되면서 네. 결국에 가서는 노벨상의 어떤 후보자급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네. 조엘 모키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최고 학술지에 쓴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히려 이런 책을 굉장히 많이 썼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필립 아기온과 피터 하윗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인 건 맞는데 네. 올해 이제 이런 주제가 네. 과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까? 요즘에 이제 여러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노벨상을 작년에 누가 받았고 그 전에 누가 받았는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네. 다소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이분들의 학문적 업적이 문제가 아니고 네. 그런 이제 배분의 차원에서 조금 사람들이 좀 의외였다는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필립 아기용 그 프랑스의 콜레주 드 프랑스 여기는 어떤 기관입니까? 콜레주 드 프랑스는요. 프랑스에서 뭐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콜레주 드 프랑스로 간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필립 아기용 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버드 대학 교수로 그래요?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연구를 했던 피터 하윗이 있었던 브라운 대학이라는 곳이 뭐 네. 차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네, 굉장히 네. 가까운 아이비리그 학교고 네, 맞아요. 그래서 예. 이제 미국에서 다 활동을 하다가 네. 필립 아기용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최근에 프랑스로 그렇군요. 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필립 아기용하고 피터 하윗 이 두 사람은 공동 연구를 한 걸로 받은 거고 네네. 또 그 처음 말씀하신 조엘 모키어 네. 이 인물은 또 단독으로 연구한 걸로 받은 건가요? 네네. 근데 각각 주제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정확히? 이 노벨상 상금을 배분하고 이렇게 누가 받느냐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이제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네. 데론 아세무글루, 그다음에 사이먼 존슨, 네. 그다음에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는데 네. 이 세 사람은 공동 연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상금을 3분의 1씩 나눠 갖게 됐는데 네. 올해는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우리가 위원회에서 봤을 때 혁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뭐 대표적인 학자가 네. 뭐 조엘 모키르와 네. 그다음에 아기용과 하윗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근데 두 팀한테 줬는데 두 팀. 한 팀은 한 명이고 한 팀은 두 명이고 그래서 그러면 상금도 이제 조엘 모키르가 2분의 1을 받고 네. 나머지 2분의 1을 이제 둘이 아기용과 나눠서 하윗이 나눠서 4분의 1씩 갖는다고? 받는 이런 식으로 나눠 갖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네, 혁신이라는 주제로 네, 아기용 하윗 교수와 네. 모키오 교수하고 그럼 각각 다른 업적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혁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게 이해함에 있어서 우선 조엘 모키어 같은 경우에는 네. 혁신의 역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학자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경제학자인데 이런 역사적인 어프로치를 하는 역사적 학자이고 접근.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중심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 이제 네. 산업혁명, 특히 영국 산업혁명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요. 네. 이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 지난 뭐 5,000년에서 10,000년의 역사를 보면 네. 인류가 굉장히 가난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보면은 1인당 굉장히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 인류가 거의 수천 년을 살았는데 네, 네. 그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산업혁명이었고 그럼 도대체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깊은 연구를 했고 네. 그 산업혁명 이후로 인류가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이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지를 역사적으로 연구를 했던 것이 모키르의 그 큰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부터 그러니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까지인가요? 그 혁신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요즘 오히려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갑자기 이렇게 혁신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유가 무엇일까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뭐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는데 네. 혁신에 대한 연구를 했던 학자들은 물론 다양하게 그동안 계속 있고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1980년대부터 한 2010년대까지 예. 경제 성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지난 10여 년간 특히 이제 또 코로나 사태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낮아진 경제 성장을 네. 회복시킬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동력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혁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산업혁명에 관해서 많이 썼다면서요. 네네. 네, 연구를 하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우리 시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하고 단절되고 그때 얘기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면 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만큼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네. 어떤 의미로 읽혀질까요? 조엘 모케어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이 왜 영국에서 일어났느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구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과학의 발전이 경제의 어떤 그런 혁신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네. 잘 보여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그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별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는데 네, 네. 조엘 모키르는 영국에서 네.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편화되어 갔던 것이 네.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업혁명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임스 와트가 네. 증기기관을 발명한 것 맞아요.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의 원리를 만든 건 사실인데 네. 그 자체가 결과?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과정에서는 네. 어마어마한 개량 과정이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개량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네. 그냥 신기한 발견으로 끝날 수도 과학적인 있는데 발견으로 끝났을 그렇죠. 텐데. 그게 우리가 유용한 어떤 상품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네. 그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터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그 엔진을 만들었을 때 그 엔진이 제대로 열 효율이 나오게 해야 되고 하는 네. 그 수많은 혁신들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기술자들이 그 과정을 했는데 네. 그러한 과정들이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네. 바로 당시의 영국의 어떤 과학 문화의 확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기술 발전을 했을 때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제도의 뒷받침 네. 이런 것들을 잘 그 설명함으로써 네. 궁극적으로는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 성장의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기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과학 지식이 축적되고 그게 결국 기술 진보가 되고 그게 이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거기에는 금전적인 어떤 유인 같은 것도 있고 제도적 그렇습니다. 뒷받침도 있었다. 그럼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성장 국면인데 앞으로 뭔가 성장을 하려면 그때로 돌이켜 보면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밟아 나가고 사회 그렇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결론까지 제시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성장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R&D 예산 문제로 한참 맞아요. 시끄러웠습니다만 네, 네.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네.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은 연구라고 항상 기술 하겠습니다. 발전 혁신이 경제 성장을 이끈다 당연한 명제처럼 생각했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낸 거라.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공을 인정받은 건데 네. 지금 이제 모키오 교수 얘기하신 거고요. 네. 아까 그 아기용 프랑스 그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하고
교수하고 하윗 예. 이제 브라운대 교수 네. 둘이 공동 연구는 뭘 한 거라고요, 교수님? 이 두 사람도 네. 역시 혁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모키어와는 조금 다르게 어떻게 네. 보면 요즘의 경제학자 스타일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수리 모형을 만든 이론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통계적인 검증을 하는 이제 이런 방식의 가설을 전형적인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네.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했던 가장 핵심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이 방금 전에 한 거와 좀 비슷합니다만 어떤 조건에서 혁신이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경제학에서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네. 시장에서의 경쟁은 과연 혁신을 촉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셉 슌페터라고 하는 학자가 예. 이제 창조적 파괴라고 파괴. 하는 개념을 통해서 네, 혁신의 네. 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 과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혁신이 가능하냐와 관련해서 네. 슌페터는 경쟁과 혁신은 어떤 면에서는 상충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발명을 하려면 네. 여윳돈도 좀 있어야 되고 네.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그 공상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이런 혁신을 해라 하는 이런 압력이 아니라 네. 좀 여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혁신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네. 이제 이런 조건하에서 혁신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네. 단순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혁신은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 그럼 경쟁과 혁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라는 이제 근본적인 네. 질문이 있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아기온과 하윗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이제 깊이 들어가서 네. 어떤 조건에서는 경쟁이 혁신을 더 촉진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깊게 연구를 함으로써 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떤 조건을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경제의 혁신이 더 많아지고 네. 궁극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연구한 학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 예. 대충 그 내용은 다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네네. 지금 이제 창조적 파괴의 수학적 모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네. 그럼 그 모델이 보편타당하게 여러 나라에 지금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수학을 썼느냐 안 썼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네.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혁신에 대한 네. 엄밀하게 이제 수학이라는 건 도구로서 엄밀하게 어떤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혁신을 촉진하고 싶다. 네. 그럼 어떤 그 정책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처럼 저개발국일 때와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의 선진국일 때와는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그 어떤 경제의 성장 단계라든가 산업의 어떤 종류 같은 것에 따라서 네. 어떤 식의 이제 정책을 써야 되는지를 연구한 그런 업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좀 의외의 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수상자로 이들이 선정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교수님 보세요?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뭐 제가 의외라고 한 것은 이분들의 업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 것이 말씀은 아니라 아니었습니다. 아까 이게 말씀하셨고요. 어떤 예.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요즘은 뭐 불평등이 워낙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니까 그럼 불평등을 연구한 분들이 받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요즘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에 그런 거에 관련돼서. 받으시 않겠느냐. 예. 이런 식의 이제 좀 추론을 하는 네. 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에서는 역시 성장의 문제가 네. 지구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그래요.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혁신이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을 때 그 수많은 훌륭한 학자들 중에서 이 세 사람을 뽑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네. 짐작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고 인류의 미래가 담보될 수 없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면서요? 이 뭐 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뭐 한국에도 이렇게 방문을 했던 것이 있고 네, 또 이분들이 네. 받으니까 또
우리나라 그 언론사들에서도 당연히 이제 전화를 해서 네.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네. 하셨을 텐데 네. 이분들도 그렇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은 네. 국내와는 또 굉장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우리가 늘 뭐가 모자란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전 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보고 유럽도 보고 이렇게 남미도 보는 이런 그 학자들이 눈에서 보면 한국처럼 사실은 잘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표현을 하거든요. 하던가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한국은 이미 잘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더 잘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로부터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은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늘 한국 경제는 위기고 곧 망할 상황에 있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인식을 하죠.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모든 경제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마치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랬을 때 응급실로 갈지 아니면 보약을 먹을지와 같은 판단을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당장 망할 것 같은 어떤 응급실에 가야 될 응급 조치를 해야 되고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을 살려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경제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많은 성인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만성 성인병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자꾸 위기니까 자꾸 극약 처방을 하는 접근을 자꾸 하게 되죠.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몸에 더 안 좋아지는 예.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수상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이제 됐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주세요. 이게 우리 경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어떤 화두를 던져준 건지,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하면은 경제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혁신을 하는 경제가 돼야 되고 네. 그러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혁신을 뒷받침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혁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기업을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면은 경제가 성장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들 보고 창조적이 되라라고 명령할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창조, 혁신 이런 것은 자유로운 기업의 활동, 물론 네. 그건 준법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런 당연하죠. 것을 하는 네. 것인데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활력이 한국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혁신에 대해서도 정책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두월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39분 됐네요. 네, 부동산 시장을 한 뼘 깊게 분석해보고 한 발 빠르게 전망해보는 순서입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우리은행의 함영진 부동산 리서치 랩상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쁘셨죠? 지난주에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네, 15일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네. 이제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건데 서울 전역 또 경기도 12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고 그게 어제부터 발효된 거죠? 16일부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규제가 본격화된 거고요. 네. 이제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예.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렇게 네. 시장에 좀 수요를 억제할 규제 지역이 수도권 상당한 지역에 적용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지역이 말씀하신 이제 서울 전역이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정, 그리고 중원, 수원 영통, 장안 8달, 그리고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이런 지역까지 확대됐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집값 상승의 번호에 있었던 일종의 이제 외곽인 노도강, 금광구 이런 지역들까지 규제의 수위가 좀 바짝 조이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대비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대출 규제도 강화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지난 16일부터 이제 주택 가액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여신 한도가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요. 25억 초과는 최대 2억 원까지, 그리고 15억에서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네. 15억 원 이하는 최대 6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은 차주별 DSR 산정할 때 이제 대출 금리에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이제 3%까지 높였고요. 네. 1주택자가 이제 기존 주택 본인의 거주하는 주택 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추가적으로 알아보실 때 그 네. 전세 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DSR에 포함되도록 이달 말이죠. 10월 29일부터 적용되게 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기 상향 조정이 금융권에 실제 적용하면서 전반적인 주택담보대출도 바짝 조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상황이 좀 엇갈리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이제 16일부터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긴 했었는데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건 20일부터였잖아요. 그래서 일명 이제 5일장이 열렸다고 해서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강변 일대의 마지막 계약 수요가 좀 많이 몰렸다고 하고요. 근데 이미 이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이렇게 한강벨트는 요즘 좀 개점 휴업, 좀 조용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미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내에 거래를 하겠다는 손님은 좀 딱 끊겼다고 하고요. 네. 요즘 이제 틈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 중에 GTX 호재가 있는 화성 동탄, 그리고 다산 신도시 같은 개발 호재가 있는 남양주나 구리 같은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로 일부 매입 수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수요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라 그러셨죠? 노도강 금관구. 네. 예. 이쪽은 그동안 집값 오름세에서 좀 비껴나 있었다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최고가를 다시 그렇습니다. 최고가에 못 네. 한 거죠, 지금. 네. 네. 그런데 여기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좀 서울 외곽까지 광범위하게 규제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네. 좀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있는 전혀 것으로 생각을 못 했던 것 예, 같아요. 네. 특히 이제 그들 지역들은 이제 중소형 면적 위주고요. 네. 신혼부부들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첫 내 집 마련을 매입하는 지역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네. 담보 인정 비율이 70%에서 40%로 급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줄면서 좀 거래도 감소하지 않겠냐. 초기 자금 부족한 사람들은 좀 볼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이 단순히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만 묶인 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투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지역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각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좀 걷어 찬 것이다. 아무래도 여유자금이 있거나 또는 이제 전세금을 충분히 준비해서 대출 비중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대출 받는데 용이하겠지만 대출을 좀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하실 분들은 이번에 기회 요인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주택 공급이 많지 않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좀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맞습니다.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이제 규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가 벌써부터 나와서 좀 걱정됩니다. 이것도요. 사실 네. 이제 6.27 대책이 발표됐을 때도 이제 주택 규제 지역이나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6억 원으로 줄여놓은 상황이었고, 네. 뭐 주담대도 30년 이상 못 받게 하고 6개월 안에 실입주를 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라 조금 오래 효과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2개월도 효과가 못 가고 다시 가을에 가격이 특히 이제 8월, 9월에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M2 자금이라고 현금화할 수 있는 시중의 유동자금이 4,300조 네.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번 달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시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입주 물량이 수도권은 좀 줄거든요. 그래서 가을 이사철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이나 월세화를 생각했을 때 사실 이제 실수요의 주택 구입까지 완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공급 없이 수요 억제책만으로 집값 안정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인 거잖아요. 네. 서울 25개 구하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네. 그러면 이들 지역에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파는데 또 이제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이제 전세 대출, 그러니까 매매 대출을 받을 때는 이제 6개월 안에 실입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가 이제 매매할 때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안에 예, 들어와야 된다는 예, 게 맞습니다. 627에 나온 거였었죠. 네. 그 부분도 이어지게 되고요. 네. 전반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게 이제 전세를 통한 유통이 어렵기 때문에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전반적인 유통량이 좀 줄어들고 거래가 그 토지거래 줄어드는. 허가를 구청이나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실제로 약정서를 낸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고 네. 그러면 잔금하고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서 몇 개월 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데 평균적으로 한 14일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네. 그 14일 안에 허가가 나면 네. 이제 뭐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실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4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가요? 그러니까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4개월 안에 실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실입주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 2년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래요?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이 되면서 특히 이제 전세를 낀 상황들, 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 그랬을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이걸 집을 살 사람은 실입주를 할 사람에게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집을 팔기도 좀 어려워지는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투기과열지구는 묶이면 분양가 상한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 3개구나 용산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이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건데 네. 서울 전역이 지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가 됐기 때문에 네. 정비사업은 재건축 같은 경우 지위양도 금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면 사고팔 수 없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시점에 매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입주권 상태에서가 되면 이제 매도가 불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뭐 사업 진행이 빠르게 되지 않을 때 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전반적으로 유통 물량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매 시장을 강하게 누르면 그리고 다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그렇죠. 붙는 상황이 돼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실거주를 이제 집주인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전세 매물이 없어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이제 전세값이 많이 들썩일 것 같고 매물도 좀 줄어들 예, 매물도 거고. 줄고 자연히 그럼 월세 시장을 옮겨가게 되면 또 네. 월세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네. 근데 다주택자가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그중에
여러 집에 들어가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물건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맨날 이게 제가 헷갈려서. 네. 네, 뭐 일각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문제는 이게 몇 년 동안 인허가 착공이 줄면서 네. 실질적으로 주택의 공급이 많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이 멸실되는데 네. 그 멸실을 채워주는 게 신규 입주 물량이잖아요. 근데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사지 않는 수요, 대출 규제나 실거주 요건 때문에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서 집을 사지 않게 되면 그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이슈는 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대차의 그 입법 통과 이후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대료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갱신권 사용에 굉장히 유리하죠. 5%만 올려주면 네, 되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갱신권을 쓰면 시장에 신규로 나오는 매물이 유통 매물이 줄어드는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요즘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지난해 말하고 비교해 보면 한 1%포인트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전세 월세 전환 이율은 5% 안팎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를 놓는 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월세화랑 겹쳐지고 입주 물량 부족하고 겹쳐지고 집을 사지 않고 임대차에 머무는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임대차 시장에도 일정 부분 가격 상승이나 매물 부족, 매물 네. 감소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특히 전세 대출 보증이 최근에 수도권은 90%에서 80%로 낮아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전세와 관련된 대출 외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의 가입도 좀 어려워지기도 네, 했고요.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도 전세 매물을 줄이고 월세화를 유도하는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한다고 하던데 그럼 더 또 전월세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또 우려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주택 시장의 변수 중에 이제 흔히 말하는 주택 공급 절벽 얘기 좀 거칠게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서울 경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이제 96,534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는 한 11만 7,425호 정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1년 사이에 이제 8만 호 정도의 입주 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니, 내년에 얼마라고 입주 물량? 내년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파트가 96,534호. 네, 근데 올해가 네, 올해가 11만 7,425호. 그럼 그러니까 8만 호 정도가 8만이 아니라 2만 얼마 아닌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11만에서 9만이 죄송합니다. 빠지면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2만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일정 부분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 근데 이 8만이 제가 잠시 착각한 게 네. 전국 기준으로는 8만가구가 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17개 지자체 중에 광주광역시를 제외하고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모두 감소하긴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혼돈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다들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일단 실수요자도 매매 수요자도 있을 수 있고요. 전월세 수요자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각각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무척 좀 어려워들 하세요. 좀. 네, 뭐 지금이 굉장히 집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많이 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내년은 이제 임대차 시장 가격 불안이라든지 또 공급이 감소하는 데에 따라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수요 억제책과 함께 부동산의 보유세라든지 과세를 강화하는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서로 충돌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쉽게 완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일단은 뭐 매수의 타이밍이 중요한 것보다는 가용 가능한 상황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대 너무 무리한 방법으로 연끌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자금 운용이나 조달 계획, 부채 상환 능력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 랩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